어떤 발견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세상에 숨겨집니다. 어떤 비밀들은 너무 끔찍하여 정부가 봉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모든 교과서, 모든 역사서, 그리고 모든 신념 체계를 뒤흔듭니다. 대한민국 제주도 화산 동굴에서 이루어진 발견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2023년 3월 일상적인 지질 조사팀이 제주도 만장굴 용암 동굴 시스템의 미탐사 구역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안에 인류 역사의 모든 가정을 뒤엎을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질학에서 25년의 경험을 가진 팀장 김성호 박사는 그의 팀과 함께 동굴의 붕괴된 부분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화산암 사이에서 그들은 특이한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적인 광물 퇴적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발굴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손은 돌이 아닌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뼈였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뼈가 아니었습니다. 이 뼈들은 너무 커서 김 박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측정 결과 이 골격 유해는 약 3.2m 높이였습니다. 이것은 10피트 5인치에 달하는 거인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창조물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즉시 그의 상급자들에게 알렸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의 특별 고고학팀, 군 관계자들,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이 동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즉시 봉쇄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이 발견에 대해 어떠한 보도도 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밀이 결국 드러나듯이 이 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전체 과학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결과가 이 골격이 호모사피엔스가 전혀 아니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며 현지에서는 신들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이 섬은 약 20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곳에는 360개 이상의 화산 원추와 지하로 수 킬로미터 뻗어 있는 거대한 용암 동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골격이 발견된 만장굴 동굴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 동굴 중 하나입니다. 이 동굴 시스템은 약 13,000m 길이이지만 대중에게는 단 1km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그곳에는 불안정한 암석층, 유독 가스 덩어리,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존재합니다. 이 구역들은 수십 년 동안 미탐사 상태였습니다. 이 골격이 발견된 특정 동굴방은 동굴 시스템의 거의 8km 깊이에 있었습니다. 팀이 입구에서 이곳에 도달하는 데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방은 화산암과 광물 퇴적물로 자연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지질연대 측정 결과 이 봉쇄는 약 12,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 골격이 마지막 빙하기 말부터 이곳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이 봉쇄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암석 배열과 광물 구성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방을 봉쇄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 있는 것이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려 한 것 같았습니다. 발굴팀이 조심스럽게 그 골격 유해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보존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화산재와 저산소 환경은 뼈를 거의 완벽하게 보존해 놓았습니다. 두개골은 온전했고 흉곽은 완전했으며 장골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부학적 구조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두개골의 용량은 일반 인간보다 40%더 컸습니다. 턱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빨은 훨씬 컸고 다른 배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벅지 뼈인 대퇴골은 일반 인간의 거의 2배의 길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척추의 여분의 척추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33개의 척추뼈 대신 29개의 척추뼈가 있었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해부학적 변이였습니다. 동굴방 바닥에서 더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돌벽에는 이상한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상징들은 알려진 고대 한국 문자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상징들은 알려진 어떠한 인간 문자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수학적 정밀성으로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골격 근처에는 조심스럽게 배열된 이상한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 도구보다 훨씬 큰 석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한 디자인으로 장식된 도자기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스터리한 특정 물체도 있었습니다. 직경이 약 10인치에 달하는 완벽한 구형 돌이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비문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구형돌을 컴퓨터 단층 촬영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것이 비어 있고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형돌을 여는 것은 정부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첨단유전학 연구소에서 박지우 박사와 그의 팀은 뼈 샘플에서 DNA를 추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대 DNA 추출은 극도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DNA 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됩니다. 12,000년 된 샘플에서 손상되지 않은 DNA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산재의 독특한 보존 특성 덕분에 박 박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추출이 성공했을 때 이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용 가능한 DNA 염기 서열을 추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염기 서열을 분석했을 때 그들의 연구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신에 찬 채 자신의 컴퓨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DNA는 인간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호모 사피엔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유전적 변이가 있었습니다. 염색체 수는 23쌍으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염색체에는 알 수 없는 유전자 염기 서열이 있었습니다. 이 염기 서열은 알려진 어떤 인류 집단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는 즉시 국제 유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데니소바인 DNA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DNA 프로파일은 완전히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유전 코드의 약 18%가 알 수 없는 기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8%의 DNA 염기 서열이 지구상에 알려진 어떤 생명체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팀은 처음에는 오염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재추출을 했습니다. 다른 뼈 샘플들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연구실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것은 오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박 박사는 극비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인류 진화의 한 갈래를 시사하는 DNA를 보고 있습니다. 혹은 인간 기원에 대한 우리의 정의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이 보고서를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박 박사 팀의 일부 구성원들이 이 정보를 과학계에 유출했습니다. 곧 국제 유전학자들은 이 발견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립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들은 몇 가지 다른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유전적 염기 서열은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특정 유전자 군집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뇌 발달, 뼈 성장, 그리고 감각 인지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유전적 변형이 무작위 돌연 변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은 표적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유전적 변화들을 도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전공학은 현대 과학입니다. 12,000년 전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자연 진화에 알려지지 않은 경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화는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적화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과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질문은 이것을 누가 했고
왜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골격에 대한 연대 측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우라늄 토륨 연대 측정, 그리고 지질 층위 분석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방법은 거의 동일한 시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11,800년에 300년을 더하거나 뺀 시기였습니다. 이 날짜는 극도로 중요했습니다. 이 날짜는 인간 문명의 대규모 변혁이 일어났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인간이 수렵 채집에서 농업으로 전환한 시기였습니다. 최초의 영구 정착지가 건설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혁명이 왜 그렇게 갑자기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발견에 대해 들었던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윌러 박사는 논쟁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거인들이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인류 진화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초기 인류에게 농업, 도구 제작, 문명 등을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주류 과학자들은 즉시 이 이론을 유사 과학적 헛소리라고 부르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밀러 박사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메르, 이집트, 마야, 인도와 같은 여러 고대 문화들이 모두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치기 위해 온 거인 스승들 또는 하늘 신들을 신화에서 언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신화가 된 어떤 공통된 역사적 진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탄소 연대 측정이 밝혀낸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골격과 함께 발견된 유물들의 연대 측정은 골격의 연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도자기 조각들은 단 5,0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석기들은 7,0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형 돌 유물은 어떠했을까요? 그 안에는 탄소 연대 측정에 따르면 단 2,000년 전의 유기물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동굴방이 한 번 봉인된 후에도 여러 차례 접근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시간대의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 장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물건을 추가했습니다. 아마도 의식들을 거행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종류의 성지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숭배되었던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제주도 지역 설화에는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거인 여신 설문대 할망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항상 이것을 신화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이 전설에서 새로운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설이 실제로 왜곡된 역사적 기억이었을까요? 이 거인 존재들이 실제로 제주도에 살았을까요?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영적 관습을 유지하는 지역 샤먼들은 고고학자들에게 은밀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항상 큰 사람들, 이 섬에 먼저 있었고 작은 사람들, 즉 현대 인류는 나중에 왔다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주류 사회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미신들은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발견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이 과학계에 유출되자마자 여러 연구자들이 이전에 억압되거나 무시되었던 유사한 발견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미국 네바다주의 러브록 동굴에서 거대한 골격 유해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는 8피트에서 10피트 높이에 달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발견은 일반적인 뼈의 오인이라고 일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관되어 있던 원본 발굴 보고서들은 거대한 인간과 유사한 뼈들을 명확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페루, 에콰도르,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도 유사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기득권층은 이러한 발견들이 틀렸음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제주도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이 오래된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인 유해는 특정 지리적 위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화산 지역, 산의 동굴 또는 지하 구조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소들의 전설과 신화도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거인, 타이탄, 네피림 등 문화마다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기본 설명은 동일했습니다. 이들은 인간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거대한 휴머노이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멸종되었거나 사라졌습니다. 1970년대에 에콰도르의 타요스 동굴에서 거인의 뼈와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탐험은 스코틀랜드 탐험가 스탠리 홀이 이끌었습니다. 팀에는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요 발견이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관련 파일은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건축 프로젝트 중에 거대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즉시 뼈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은폐했습니다. 유명한 나스카 라인이 있는 페루의 나스카 지역에서는 거대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인간 해부학적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길쭉한 해골이었습니다. 독립 언론인 사라 미첼은 이러한 이질적인 발견들을 연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거인 발견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표시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유적지는 특정 위도에 위치했습니다. 북위 30도에서 40도 사이와 남위 30도에서 40도 사이였습니다. 이 위도들은 역사적으로 지진 활동과 화산 지대와 겹쳤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사라 미첼은 고대 거석 구조물들도 이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스톤헨지, 이집트 피라미드, göbekli tepe, 마야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이들도 같은 패턴에 들어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어떤 연결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거인들과 관련된 잃어버린 전 세계 문명의 연결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해부학과 법의 인류학자 이민준 박사는 제주 해골에 대한 상세한 두개골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의학, 과학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개골의 형태는 일반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두개골 용량은 약 2200 세제곱 센티미터였습니다. 이는 현대 인간의 평균 1400 세제곱 센티미터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이는 57%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크기뿐만 아니라 구조도 달랐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은 불균형적으로 컸습니다. 두개골의 측면과 상부를 형성하는 두정골은 비정상적으로 두꺼웠습니다. 이는 일반 인간 두께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 존재의 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시사했습니다. 또는 이 존재들이 신체적 외상이 흔한 환경에서 살았음을 나타냈습니다. 눈구멍 또한 특이했습니다. 약간 더 크고 다른 위치에 있어 다른 시각 능력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향상된 야간 시력이나 더 넓은 시야를 가졌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는 발견은 세 번째 눈구멍의 존재였습니다. 고대 전통,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세 번째 눈 또는 송과선을 고등 의식의 기관으로 언급합니다. 일반 인간의 송과선은 뇌 중앙에 있는 작은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해골에서는 두개골 구조가 이 특정 영역에 훨씬 더 큰 구멍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이 구멍은 변형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존재들의 감각 인식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달랐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어쩌면 이 존재들의 의식이 인간보다 더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치아 분석 또한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치아 구조는 잡식성이었습니다. 즉, 이 존재들은 인간처럼 식물과 고기를 모두 먹었습니다. 그러나 치아 범랑질의 화학적 구성은 특이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식단에서 나올 수 없는 불소와 다른 미네랄의 극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 존재들의 식단이 매우 특수했거나 수원이 독특한 미네랄 구성을 가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치아 마모 패턴은 이 존재의 수명이 일반 인간보다 훨씬 길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치아 성숙 지표는 이 개체의 사망 시 연령이 약 80년에서 90년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치아 마모 패턴은 일반적인 40대의 인간과 같았습니다. 이는 이 존재들의 노화 과정이 더 느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더 오래 살았고 더 천천히 늙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고대 골격 연구에 참여했던 생체 역학 전문가 안젤라 로드리게스 박사가 특별히 제주도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쌈점 2m 높이의 이 존재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했는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의 기본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몸을 비례적으로 확대하면 자체 무게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곱 세제곱 법칙입니다. 물체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표면적은 4배 증가합니다. 그러나 부피와 무게는 8배 증가합니다. 뼈와 근육은 이 추가 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주 해골에서는 뼈 구조가 이 도전에 특별히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몸의 무게를 주로 지탱하는 대퇴골은 비정상적으로 두껍고 조밀했습니다. 골밀도 분석 결과 이 뼈들은 일반 인간 뼈보다 약 30%더 조밀했습니다. 이 추가적인 밀도는 무게를 비례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강도를 제공했습니다. 뼈의 내부 구조가 벌집 모양으로 다공성이었습니다. 강했지만 가벼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진화에서는 극히 드문 공학적 완벽함이었습니다. 척추의 구조 또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추가된 척추뼈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연성과 충격 흡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각 척추뼈의 모양은 약간씩 달랐습니다. 이는 무게를 고르게 분산하는 완벽한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 존재의 자세와 움직임 패턴이 인간과 달랐음을 시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박사가 골격 구조로 재구성한 보행 분석은 이 존재가 현대 인간처럼 완전히 직립하지 않고 약간 웅크린 자세로 걸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그렇게 큰 구조물에 대해 생체 역학적으로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당혹스러운 발견은 골수 분석이었습니다. 일반 뼈에는 2가지 유형의 골수가 있습니다. 혈액 세포를 생성하는 적골수와 지방을 저장하는 황골수입니다. 그러나 이 해골의 골수강에는 특이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결정화되어 있었고 짙은 붉은색이며 매우 단단했습니다. 초기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화석화의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학 분석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물질은 유기물이었으며 철과 다른 금속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 물질이 저온에 보관되었을 때 미세한 자기장을 생성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이 어떻게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방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최고 기밀 시설에서 별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임 연구원은 고대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인 고고학자 장웨이 박사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고대 문명에 발전된 지식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주 유물들은 그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발견된 석기들은 단순한 원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정밀하게 설계된 도구였습니다. 발견된 특정 칼날은 흑요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칼날은 너무나 정밀하게 절단되고 연마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현미경으로 보아도 도구 자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칼날은 원자 수준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이는 현대 수술용 강철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흑요석은 부서질 때 자연적으로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칼날은 의도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정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수준의 정밀도를 달성했을까요? 현대 흑요석 칼날을 형성하려면 제어된 압력 방리, 정밀한 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세한 결함을 볼 수 있는 확대 도구가 필요합니다. 고대 인간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거인 존재들이 이 도구들을 만들었다면 아마 그들의 시력이 우월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확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자기 파편에 새겨진 장식 패턴은 수학적 정밀성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기하학적 패턴은 프랙탈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프랙탈은 현대 수학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무한한 스케일로 반복되는 복잡한 패턴입니다. 유명한 수학자 브누아 망델브로는 1970년대에 프랙탈 기하학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12,000년도엔 이 도자기에 어떻게 프랙탈이 있었을까요? 일부 수학자들은 이것이 우연한 패턴이거나 자연적인 미적 감각의 결과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장 박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분석을 수행하여 이 패턴들이 수학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발전된 기하학적 이해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구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구체를 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비침습적 스캔 기술로 내부를 연구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전자기 공명 스캔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과는 기이했습니다. 구체 내부에는 여러 개의 방이 동심원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방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밀도가 높은 물질, 아마도 금속이었습니다. 이 금속은 실온에서도 미세한 전자기 신호를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주파수는 약 7.83Hz였습니다. 이는 정확히 슈만 공명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연 전자기 주파수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설계된 장치일까요? 고대 문자의 정통한 일본인 연구자, 언어학 전문가 유키 타나카 박사가 제주 동굴의 벽화 조각을 분석하기 위해 특별히 초청되었습니다. 그녀는 경력 동안 수십 가지 고대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쇠기 문자, 상형 문자, 인더스 계곡 문자, 롱고롱고 문자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주 기호들은 완전히 독특했습니다. 문자는 기하학적이었습니다. 원, 삼각형, 나선, 교차하는 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위로 배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배열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언어의 특징이었습니다. 타나카 박사는 전산 언어학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현대 암호학과 인공지능 기반 패턴 인식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어는 표어 문자로 보였습니다. 각 기호가 한자처럼 완전한 개념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약 350개의 고유한 기호가 식별되었습니다. 빈도 분석 결과 일부 기호가 특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문법 표시자나 접속사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참조 텍스트나 로제타 스쿠터는 없이 의미를 해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타나카 박사가 일부 기호 배열이 숫자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소수였습니다. 2, 3, 5, 7, 11, 13. 이 배열들은 벽에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수는 보편적인 숫자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수학에서 기본이 됩니다. 외계 문명과 소통하고 싶다면 소수를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할 것입니다. 소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수학적 구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능적인 종만이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벽화 조각들은 어떤 종류의 수학적 텍스트였을까요? 이 존재들의 언어는 수학 기반이었을까요? 다나카 박사는 이 상징들이 실제로는 방정식이거나 기술 사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론화했습니다. 어쩌면 이 방은 실험실이나 도서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존재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이곳에 보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이 존재들은 자신들의 멸종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미래 문명, 예를 들어 인류가 이를 발견하도록 의도적으로 정보를 보존했을까요? 고생태학자 리처드 포스터 박사는 제주 동굴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증거를 분석하여 충격적인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약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의 끝 무렵에 지구에는 거대한 환경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빙상들은 녹아내렸고 해수면은 상승했으며 기후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여러 대형 포유류 종들이 멸종했습니다. 메메어드, 검치호, 거대한 땅늘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제4기 멸종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터 박사의 가설은 이 거대한 존재들 역시 이 멸종 사건의 희생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요? 이 존재들이 그렇게 발전하고 지능적이었다면 비교적 원시적인 인류가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답은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체적 이점을 주었던 거대한 몸집은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생명체는 더 많은 음식과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부족이 발생했을 때 대형 종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더 작고 적응력이 뛰어난 종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더 충격적인 대안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쩌면 이 존재들은 멸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숨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약 12,000년 전 인류 개체수가 급증했음을 시사합니다. 인류는 농업을 채택하고 영구적인 정착지를 건설하며 빠르게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어쩌면 이 거대한 존재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더 작고 공격적인 인류가 결국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물러났을까요? 깊은 지하의 외딴 지역으로 숨어들었을까요? 제주 동굴을 의도적으로 밀봉한 것은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이 존재가 자연사했고 시신이 방치되었다면 왜 동굴을 밀봉했을까요? 이것은 매장 의식이자 재래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존재를 이곳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숭배하며 유물을 계속 추가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몇몇 거인들의 성지였을까요? 그들의 후손이나 추종자들이 이곳을 순례했을까요? 만약 일부 거인들이 살아남아 숨어들었다면 그들은 오늘날에도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깊은 동굴 시스템, 미탐사된 지하 지역, 외딴 산악지대에서 말입니다. 제주 발견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하자마자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인 위기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공식 보도 자료는 어떠한 특별한 발견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대변인은 이것이 잘못 식별된 지나치게 큰 곰의 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곰은 10피트까지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곰의 뼈는 인간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발견에 관여했던 과학자들은 엄격한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유출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경력이 파괴될 것이라고 위협받았습니다. 원래 발견을 이끌었던 김성호 박사는 갑자기 프로젝트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이유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그가 강제로 침묵당했다고 비밀리에 보고했습니다. 유전학 전문가인 박지우 박사의 연구실은 갑자기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여러 팀원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다른 프로젝트로 전출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협력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동굴 현장은 완전히 밀봉되었습니다. 군인 경비대가 24시간 내내 주둔했습니다. 과학 연구를 위한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설명은 구조적 불안정성 때문에 동굴이 위험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동굴 현장에서 중장비가 반복적으로 목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건설 장비와 드릴링 기계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무언가를 발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증거를 파괴하고 있었을까요? 독립 연구자들이 분석한 위성 이미지는 동굴 현장에서 상당한 지하 건설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어졌고 금속 구조물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밀봉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인 격리시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과학계는 처음에는 항의했습니다. 제주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던 유네스코는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외교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뒷거래가 이루어졌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습니다.
결국 국제적인 압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출판된 몇 안 되는 보고서들은 음모론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대중의 관심은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지하 연구자 커뮤니티에서는 정보가 계속 유포되었습니다. 유출된 문서, 도난당한 사진,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진실은 완전히 억압될 수 없습니다. 등장한 매우 논란이 많은 이론은 혼혈가설이었습니다. 비공개로 이야기하던 일부 유전학자들은 어쩌면 이 거대한 존재들과 초기 인류가 이종 교배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유전적 혼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현대 인류 안에는 어쩌면 이 고대 거인들의 유전자 조각이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론은 너무나 논란이 많아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경력 자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는 증거가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인간 게놈에는 과학자들이 정크 DNA라고 불렀던 신비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서열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 정크 DNA가 실제로는 기능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른바 정크 DNA가 사실은 고대 유전 물질이라고 이론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화 역사에서 다양한 단계를 거쳐온 것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DNA는 현대 인류에게서 약 1에서 2% 정도 존재합니다. 데니소바인의 DNA 또한 특히 동아시아와 멜라네시아 인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존재들의 DNA도 현대 인류에게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한 독단적인 유전학자는 비밀리에 현대 한국 인구의 유전자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원주민의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약 0.3%의 미확인 유전자 서열이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원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서열들은 알려진 어떤 인류 조상 그룹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주 거대 존재들의 유전적 유산이었을까요? 주류 과학자들은 이 주장을 방법론적으로 결함이 있고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문화권의 신화와 전설은 인간과 교배한 거인들을 언급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티탄과 인간 사이에서 영웅들이 태어났습니다. 성경 텍스트에는 네피림이 언급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거인들이었습니다. 힌두 신화에서는 거대한 존재인 아수라가 인간들과 교류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일까요? 혹은 이 이야기들 속에 역사적 진실이 보존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수천 년의 구전 전통을 거치며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신화를 자동으로 일축합니다. 그러나 제주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신화 속에 실제 역사가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제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주 발견은 더 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정확한가? 표준적인 설명은 호모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약 7만 년 전 인류는 아프리카를 떠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문명은 약 10,000년 전 중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업과 영구 정착과 함께였습니다. 문자는 약 5,000년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확립된 연대기입니다. 그러나 제주 발견은 이 설명을 반박합니다. 12,000년 전 진보된 거대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도구와 수학적 지식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기술적 능력까지 갖추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표준 역사책에 언급되지 않은 평행 진보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 재설정이 있었을까요? 이전의 진보 문명을 전멸시킨 대격변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지질학적, 고고학적 증거는 약 11,700년 전 지구에 거대한 대격변이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에 따르면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산불, 기후 혼란, 그리고 멸종 사건을 야기했습니다. 빙하 코어, 퇴적층, 그리고 지질학적 지형은 이 사건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대격변이 기존의 진보 문명들을 파괴했을까요? 거대한 존재들이 이 재앙의 희생자였을까요? 그리고 살아남은 인류가 문명을 재건했지만 모든 이전 지식은 소실되었을까요? 잃어버린 문명 이론을 주장하는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정통 연대기보다 훨씬 오래되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 고고학계는 그들을 사이비 과학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주 증거는 그들의 이론에 갑자기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일본 해안에서 발견된 수중 구조물들은 약 12,000년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키의 괭베클리 테페는 거대한 거석 구조물입니다. 그것은 11,000년 전의 것입니다. 이른바 원시석기 시대의 인류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 품질은 진보된 공학 지식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것들이 잃어버린 글로벌 문명의 잔해일까요? 신경생물학자 엠마 윌슨 박사는 제주 거인의 두개골을 분석한 후 매혹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이 존재의 뇌 질량이 약 2.8kg이었다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평균 인간 뇌의 질량인 1.4kg과 비교됩니다. 2배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뇌 크기가 직접적으로 지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코끼리와 고래의 뇌는 인간보다 크지만 그들은 인간만큼 지능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 구조, 뉴런 밀도, 그리고 특히 대뇌 피질의 발달입니다. 이 거대 존재의 대뇌 피질은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며 불균형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지능의 지표 중 하나인 뇌대 신체 비율은 동물계에서 인간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 존재의 뇌대 신체 비율은 인간보다 약간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인지 능력이 잠재적으로 우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수했을까요? 처리 속도가 더 빨랐을까요? 기억 용량이 더 컸을까요? 추상적 사고가 더 발달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닥터 윌슨은 의식의 본질이 다를 수도 있다고 이론화했습니다. 현대 인류의 의식은 주관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들의 의식은 집단적이었을까요? 일종의 텔레파시 소통이나 공유 의식이었을까요? 이것은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지만 자연에는 그 예시들이 있습니다. 개미군락은 마치 단일 초유기체처럼 집단적으로 행동합니다. 돌고래와 고래는 언어일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발성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뇌방구는 뇌량이라는 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이 거대 존재의 두개골 구조에서는 확장된 손과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과체는 고대 전통에서 더 높은 의식의 자리인 세 번째 눈으로 불렸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수면 조절을 위한 멜라토닌을 주로 생산하는 퇴화 기관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진화 역사에서 손과체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이 거대 존재들에게는 이 셈이 다른 방식으로 기능했을 수도 있을까요? 이것은 전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었을까요?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비로운 구형의 돌덩이는 처음에는 종교적 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정밀 분석 후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장치였습니다. 전자기 스캔 결과 내부에는 특정 결정 구조로 배열된 금속 코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료 과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배터리나 전자기 발정이 형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000년 전에는 이런 개념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아닐까요? 이라크에서 발견된 약 2,000년 전의 바그다드 배터리는 고대 문명이 기본적인 전기 화학 전지를 만들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리 막대가 있는 단순한 점토 항아리였습니다.
이 제주 구체는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고대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전기공학자 데이비드 첸 교수는 이 구체를 비침습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엄격한 감독하에 마지못해 허가했습니다. 첸 교수는 전자기장 발생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주파수로 구체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슈만 공명 주파수인 정확히 7.83Hz의 특정 주파수에서 구체가 반응했습니다. 내부 금속 코어가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희미한 웅궁거리는 소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기기는 이 음파가 인간의 청각 범위를 벗어난 초저주파 범위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초저주파는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것들입니다. 일부 동물들은 초저주파를 감지하고 재난 전에 대피합니다. 이 장치가 초저주파 탐지기였을까요? 지질학적 재난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을까요?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초저주파는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주파 음파는 불안감, 불쾌감, 환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령이 들린 장소의 유령 같은 경험은 실제로 초저주파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장치는 의도적으로 초저주파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어떤 의식적인 목적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무기를 위해서였을까요? 고대 문헌에는 음파 무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파를 사용하여 적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군대는 이 원리를 정확히 사용하는 음파 무기를 실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원주민들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이한 유전적 표지가 있습니다. 제주 인구의 약 40%는 한반도 본토에서는 희귀한 특정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를 섬고립의 결과, 즉 지리적 분리로 인한 유전적 부동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거인 발견 이후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전적 고유성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의 혈통을 추적합니다. 어머니에서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제주 원주민들에게 독특한 미토콘드리아 표지가 있다면 이는 그들의 목의 조상이 유전적으로 달랐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이 조상 인구는 거대 존재들과 이종 교배를 했을 수도 있을까요? 이 독특한 유전적 표지가 실제로 고대 혼합의 증거일까요? 공식적으로 어떤 과학자도 불신당하지 않고는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유전 샘플이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한 익명의 연구자는 제주 원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유전 연구를 비밀리에 수행했습니다. 키 골밀도, 뇌 발달 관련 유전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통계적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원주민의 평균 키는 한반도 본토 한국인보다 약 2인치 더 큽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골밀도는 약간 더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IQ 테스트에서 제주 학생들은 일관되게 평균 점수가 약간 더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유전적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토착 문화인 제주 샤머니즘에는 고대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섬과 산을 창조했다는 거대 존재인 설문대 할망이 언급됩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신화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이제 이 구전 전통을 가능한 역사적 기억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실제 거대 존재의 존재에 대한 왜곡된 기록일까요? 이 이야기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면서 변형되고 과장되었지만 핵심적인 진실은 보존되었을까요? 제주 동굴 시스템의 상세지도 제작 중에 지질학자들은 거대 해골이 발견된 밀봉된 방이 실제로는 더 큰 지하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표2과 레이더 조사는 더 깊은 곳에 여러 개의 연결된 방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탐사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동굴 붕괴 위험과 환경 보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부 고발자들은 실제 이유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 더 깊은 방들을 비밀리에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숨겨야 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더 깊은 방들에는 하나의 해골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해골 유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묘지였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 해골들은 다양한 크기였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존재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 깊은 방들의 벽에는 광범위한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상세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의식, 그리고 놀랍게도 천문 차트를 보여주는 그림 문자였습니다. 별, 행성, 그리고 놀랍도록 정확한 천체 패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1만 2천 년 전에 현대 망원경 없이 이러한 천문 지식이 가능했을까요? 특히 불쾌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불꽃에 둘레어싸인 커다란 원형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형상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존재들을 파괴한 대격변적 사건의 묘사였을까요? 이것은 혜성이나 소행성 충돌의 역사적 기록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이미지는 키 큰 형상, 분명한 거인들이 작은 형상, 분명한 인간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이미지들은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치고 함께 건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미지들은 갈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기, 싸움,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인과 인간 관계의 시각적 역사였을까요? 초기에는 협력이었지만 결국 갈등으로 변한 것일까요? 정부팀은 이 방들에서 여러 유물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도구, 더 많은 도자기, 더 많은 신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거되어 비밀 정부 시설에 보관되었습니다. 일부 내부자들은 가장 귀중한 특정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빽빽한 명문으로 덮인 석판이었습니다. 아마도 일종의 백과사전이나 역사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석판은 즉시 최고 보안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 국제 전문가들이 비밀리에 소집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연구자들이 비밀리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발견과 연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와르유키의 고에베클리 테페 유적지에서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뼈 조각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뼈들은 동물 유해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일부 뼈 조각들은 비정상적으로 컸으며 인간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추가 조사를 만료했지만 이 정보는 유출되었습니다. 페루 나스카 지역에서 발견된 유명한 장두형 두개골의 DNA 분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두개골의 유전 물질이 부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류 설명은 두개골 신장이 인공적인 두개골 변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아의 두개골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문화적 관행입니다. 그러나 일부 두개골의 뼈 구조는 이것이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신장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두개골들의 두개골 용량도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루마니아 카르파티아 산맥에서는 1940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신문 기록들이 거대 뼈의 발견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건설 노동자, 광부, 농부들은 때때로 비정상적으로 큰 인간형 뼈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당국은 이 뼈들을 압수하고 정보를 은폐했습니다. 최근 기밀 해제된 공산주의 정부 문서들은 국가 보안 감독이 필요한 특이한 고고학적 발견을 언급합니다. 북미,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 전설은 옛날에 존재했던 거인족을 광범위하게 언급합니다. 체로키족, 파이유트족, 이로코 이족 등 다양한 부족의 구전 전통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협회의 1900년대 초 보고서는 여러 고분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인간 해골이 발견되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현재 스미소니언 기록에는 이러한 발견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 표본들은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일까요?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일까요? 학계에서는 은밀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주 발견이나 유사한 연구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연구자들은 조직적인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동료 심사 저널들은 논문을 거부했습니다. 대학교 직위는 철회되고 있었습니다. 연구 보조금은 취소되고 있었습니다. 명성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주제는 수용 가능한 과학적 담론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주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저명한 저널에 제출했던 인류학자 사라 첸 박사는 논문이 거부당했습니다. 저널은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녀의 가설은 엄격함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데이터가 확실하다고 항의했을 때 저널 편집자들은 더 전통적인 주제에 집중하라고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고집하자 그녀는 대학교 직위에서 상호 합의된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여러 연구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계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발견은 극심한 회의주의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발견이 확립된 역사적 그리고 진화적 내러티브에 근본적으로 도전한다면 이를 다루기보다는 일축하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교과서는 다시 쓰여져야 했습니다. 이론들은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확립된 내러티브에 기반을 둔 수많은 학자들의 경력이 위협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를 완전히 억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한 미디어 플랫폼, 독립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그리고 블로그들은 제주 발견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정보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압력은 점차 학계가 정당한 의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최소한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부 용감한 과학자들은 신중하고 외교적인 표현으로 공개 성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대안 가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목격자 증언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외딴 지역, 특히 산악지대와 미탐사 동굴 근처에서 지역 주민들은 수대에 걸쳐 이상한 만남을 보고해 왔습니다. 숲에서 거대한 형체를 보았다는 이야기, 동굴에서 특이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 인간의 발자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미신이나 민속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제주 발견 이후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증언들을 진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발생했던 한 사건이 자주 언급됩니다. 한 등산객 그룹이 한라산의 외딴 등산로를 트레킹하고 있었습니다. 한라산은 제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늦은 오후 날씨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안개가 끼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은 바위 노두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안개를 뚫고 멀리서 천천히 움직이는 매우 키 큰 형체를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동료 등산객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체의 키와 움직임 패턴은 특이했습니다. 안개가 약간 겉이자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환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기상 조건, 그리고 제한된 시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지역에서 여러 차례의 유사한 목격이 보고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주 전통 민속은 이 특정 산악 지역을 옛 영혼들이 거주하는 금지된 영역으로 설명합니다. 혹시 이 전설들이 살아남아 고립된 곳에 숨어버린 고대 거인 존재들에 대한 실제 기억일까요?
미확인 생명체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은 이 거인 존재들의 소규모 개체군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은둔적이며 깊은 지하 동굴 시스템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지역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매우 추측적이며 과학계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전에 이 존재들이 존재했다면 어떻게 갑자기 완전히 멸종했을까요? 진화 과정에서 대규모 개체군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즉각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자녀 개체군이 숨어 살도록 적응하며 살아남았을까요? 제주 발견에 대한 정보가 지하 네트워크에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 및 제약회사와 같은 사기업들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유출된 DNA 염기서열 데이터는 이 회사들에게 극도로 귀중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 서열은 혁신적인 의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정보를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강화된 골밀도 유전자는 골다공증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 유전자는 노화 관련 질병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강화된 인지 능력 유전자는 신경학적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기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연구 파트너십,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생체 샘플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러한 접근을 부인했지만 내부자들은 비공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적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고대 인류 유해를 상업적 목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유전 정보의 잠재적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주장은 특정 유전자 샘플들이 비밀리에 사설 연구소로 이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정교한 유전자 편집 실험이 수행되고 있었으며 이 특이한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고 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밀한 유전자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크리스퍼 기술은 이론적으로 이 유전 정보를 현대 인간 DNA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도로 위험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실험을 명백히 금지하는 윤리적 경계가 존재했습니다. 국제생명윤리위원회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유엔 기관들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기업들은 정보를 숨기기 위해 정교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위장회사, 해외 연구소,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 등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실험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선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멸종종의 유전자를 현대 인간에게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에는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종교 공동체들은 제주 발견에 매우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일부 종교학자들은 이를 기존의 종교 경전과 연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성경 문자주의자들은 이 발견이 창세기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지구에 존재했던 거인들인 네피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주 거인은 그러한 존재였을까요? 그러나 주류 종교 기관들은 신중했습니다. 바티칸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과학적 방법으로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 경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학자들도 비슷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양한 존재 영역과 여러 유형의 존재들을 언급하는 불교 및 힌두교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발견이 그들의 우주론적 이해와 일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근본주의 단체들은 이 발견을 맹렬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발견이 실제로는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정교한 날조였다는 음모론이 유포되었습니다.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은 거대한 인간형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토착 영적 전통, 특히 샤머니즘 문화는 이 발견을 수용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이미 다양한 존재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지역 샤먼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항상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의식에는 고대의 키 큰 존재들을 숭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구 과학은 토착 지식이 항상 보존해왔던 것을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전통 지식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때때로 신화는 실제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주 발견이 정당하다면, 그리고 증거는 점점 더 그러하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의 함의는 인류의 미래에 심오할 것입니다. 가장 즉각적인 함의는 인간의 진화 역사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다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 과정은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잠재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바뀔 것입니다. 과학 연구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미탐사된 고고학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자금이 할당될 것입니다. 이전에 무시되었던 동굴 시스템, 수중 구조물, 그리고 외딴 지역들이 갑자기 최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협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기술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DNA 추출 방법, 더 정교한 연대 측정 기술, 그리고 유물을 비침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고급 이미징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 과학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특이한 유전적 특성들을 성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잠재적으로 이 특성들을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화된 골밀도, 증가된 수명, 우월한 인지 능력이 포함됩니다. 유전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 수명과 전체 수명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도전은 엄청날 것입니다. 누가 이 유전적 향상에 접근할 수 있을지 결정할까요? 이것이 부유하고 강력한 자들에게만 독점될까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할까요? 유전적 불평등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들도 제기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지능적인 인간형 종들이 공존했고 어쩌면 교배까지 했다면 인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유일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스펙트럼 상의 한 점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 거인 존재들이 기술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진보했다면 우리는 진화의 정점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더 진보된 존재들의 축소된 버전일까요? 이것은 인류의 자기 인식을 도전하는 불편한 질문들입니다.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중요한 질문들이 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 거인 존재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환경에서 진화한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이었을까요? 즉, 섬 거대증의 한 사례였을까요? 아니면 평행 진화의 결과인 완전히 분리된 종이었을까요? 혹은 현재의 진화론적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기원에 대한 질문은 특히 난해합니다. DNA 데이터는 이 존재들의 유전적 기반이 인간과 유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변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이들이 고립된 섬 개체군에서 축적된 자연적인 돌연 변이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지시된 과정이 있었을까요? 만약 지시된 것이라면 누가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공상과학 영역으로 들어서지만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에 대한 질문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이 존재들이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수학적 지식을 가지며 어쩌면 첨단 장치를 만들 수 있었다면 이 기술적 지식은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시행착오를 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웠을까요? 그리고
이 존재들이 멸종했을 때 이 지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일부 지식이 살아남아 초기 인류에게 전해져 인간 문명의 토대가 되었을까요? 멸종에 대한 질문은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 존재들이 신체적으로 우월하고 지적으로 능력이 있었다면 겉보기에 능력이 덜한 더 작은 인간들이 번성했을 때 그들은 왜 멸종했을까요? 특정 재앙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환경 변화, 질병, 인간과의 갈등, 아니면 의도적인 철수였을까요? 그리고 완전한 멸종이 아니었고 자녀 개체군이 어딘가에 아직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동굴 유적지는 왜 봉인되었고 누가 봉인했습니까? 거인 존재들의 공동체가 의례적인 매장의 일환으로 봉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어쩌면 초기 인류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숨기기 위해 봉인한 것입니까? 수백 년 동안 추가된 유물들은 누가 추가한 것입니까? 이 존재들의 문화가 계속 이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존재들을 숭배하는 인간들이 추가한 것입니까? 오늘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제주 동굴 발견이 유적지 보존 문제로 접근이 제한된 채 진행 중인 과학적 조사라는 것입니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골은 대중에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유물은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고고학 보고서는 모호하고 제한적입니다. 국제과학계의 접근은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비밀 유지는 고고학적 발견으로는 이례적입니다. 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이론은 정부가 대중의 반응을 진심으로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대한 인간형 존재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이 인간과 상당히 달랐다는 포괄적인 증거가 대중에 공개된다면 사회적 종교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것입니다. 대중은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통제된 정보 공개 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론은 이 발견의 의미가 기존 권력 구조에 너무나 심오하고 잠재적으로 위협적이어서 억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류의 역사가 확립된 서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교육 과학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대 존재들이 사라진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지식이 왜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고의적인 파괴가 있었을까요? 이 지식을 억압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얻었을까요? 경제적 고려사항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 정보의 상업적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은 이 정보를 독점하여 착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이 유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이윤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오픈소스 연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 관계가 비밀 유지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도 거론됩니다. 만약 고대 첨단 기술이 원시적인 형태라도 발견되었다면 이 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역설계될 수 있습니다. 경쟁 국가들은 이 기술을 획득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국제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기밀 연구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실은 어떤 억압보다도 거대합니다. 정보는 인터넷 시대에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납니다. 유출된 문건들이 유포됩니다. 독립 연구자들은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축적된 증거는 무시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그 문턱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발견과 그에 연결된 전 세계적 발견들은 인류에게 불편한 진실, 즉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들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직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의 각성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이야기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현실이 더 신비롭고 복잡하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은 잠재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다른 지적종들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인류는 아마도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 유전적 혈통의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겸손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가 창조의 정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화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겸손해집니다. 고대 존재들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면 잠재적으로 우리도 그 능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 정보를 잘 받아들입니다. 전통적인 정보 관리자들, 즉 학술기관과 주류 언론의 권위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정보 접근, 개인 간 공유,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은 젊은이들이 기존의 서술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교과서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증거를 요구하고 투명성을 원하며 불편한 진실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주 발견은 풀뿌리 운동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직하고 청원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크라우드 펀딩 연구 이니셔티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 탐사 저널리스트, 그리고 시민 과학자들이 정보를 밝혀내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향식보다는 하향식인 이 분산된 움직임은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배포되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기관들은 대한 고고학, 고대 첨단 문명, 인류 기원 재검토와 같은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들은 주류는 아니지만 존재하며 수강생도 많습니다. 대학의 근간인 학문의 자유 원칙은 점차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초반에 익명의 소식통이 제주 유적지의 완전한 조사 결과를 상세히 담은 기밀 정부 보고서인 포괄적인 문건을 유출했습니다.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봉긴된 방의 더 깊은 층에서는 여러 거대한 골격뿐만 아니라 온전한 지하 구조물도 발견되었습니다. 벽은 의도적으로 건설되었고 방은 체계적으로 배열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봉인된 금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금고를 열기 위해 수개월이 걸렸는데 잠재적인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고가 열렸을 때 연구원들은 그 안에서 발견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고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석판이 돌에 새겨진 선반에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석판에는 알려지지 않은 문자가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독특한 환경 조건 덕분에 보존된 유기 물질들도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식물 섬유로 만들어진 두루마리들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인간의 주먹 크기 정도의 결정체 저장 장치, 즉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투명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현대 기술로 스캔했을 때 이 수정은 3차원 매트릭스에 광학적으로 인코딩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학적으로 인코딩된 결정체 저장 장치는 현대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2,000년 된 장치였습니다. 이 정보를 해독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특수 장비가 개발되어야 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이 비밀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해독이 성공했을 때 예비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저장된 정보는 겉보기에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생물학, 의학, 공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고도의 개념을 보여주는 수학 방정식도 있었습니다.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보여주는 생물학적 다이어그램도 있었습니다. 화학과 양리학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나타내는 의약품 제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물과 기계를 묘사하는 공학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이 지식 수준은 12,000년 전 인류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표준 역사에 따르면 이때 인류는 원시적인 수렵 채집인이었고 석기를 사용했으며 기본적인 생존에 집중했습니다. 고도의 천문학, 수학, 의학, 공학은 모두 수세기 후에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원시 인류와 병행하여 또는 어쩌면 인류가 현재 형태로 진화하기 전에도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독팀은 특히 충격적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격 변적 사건을 묘사하는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지구에 접근하는 천체, 충격 예측, 그리고 결국의 대재앙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거대한 존재들이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보존하고 특정 개인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생존을 시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너무나 거대하여 대부분의 인구가 전멸했습니다. 충격은 대규모 지진을 촉발했고 연쇄적인 화산 폭발을 시작했으며 쓰나미를 발생시켰고 기후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소수만이 살아남은 거대한 존재들은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조건은 가혹했고 자원은 부족했으며 유전적 다양성은 극도로 낮았습니다. 인구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더 작고 더 잘 적응하는 원시 인류는 더 잘 살아남았습니다. 가혹한 조건에서 더 작은 몸집은 이점이었습니다. 식량 요구량이 적고 은신처를 찾기 쉬웠으며 더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세기가 흐르면서 인간 인구는 확장된 반면 거대한 존재들은 멸종에 이르기까지 쇠퇴했습니다. 일부 살아남은 거대한 존재들은 인간과 교류했다고 전해집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도구와 기술을 가르쳤으며 심지어 이종 교배도 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이 정확하다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신화 속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사라진 거인들입니다. 이것은 약 10,000년 전 농업과 정착촌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설명합니다. 이는 살아남은 거대한 존재들의 전달된 지식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초기 인류 문명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고대 거석 구조물들이 실제로는 이 거대한 존재들의 지침이나 직접적인 도움이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너무나 민감하여 정부는 이를 완전히 억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대중이 인류 문명의 기초가 멸종된 지적 종의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인간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도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류의 업적이 사실은 물려받은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이 존재들이 천문학과 우주 사건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지식을 어디서 습득했을까요? 수천 년간의 관찰을 통해 스스로 발전시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부의 원천이 있었을까요? 이는 더욱 불편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발견은 단순히 학문적 관심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독팀은 정보에서 순환적인 우주 사건 패턴에 대한 경고를 발견했습니다. 해독된 천문 기록에 따르면 이 거대한 존재들은 수천 년 동안 여러 천체 충돌 사건을 추적했고 하나의 패턴을 식별했습니다. 대형 우주물체, 즉 혜성이나 소행성이 주기적으로 지구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기는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고대의 계산에 따르면 다음 고위험 기간이 이번 세기 내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천문학은 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지구의 궤도를 가로지르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우주기관들은 알려진 물체들을 활발히 추적하며 충돌 위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일부 큰 물체들의 궤도는 현재 기술로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불규칙적으로 태양계 내부로 진입하는 매우 타원형의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경고가 정당한가요?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는 이를 유사 과학적인 공포 조장으로 일축합니다. 다른 이들은 고대 천문학 지식이 적절히 해독된다면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신중하게 인정합니다. 우주기관들은 해독된 데이터의 일부를 검토하기 위해 비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어떠한 인정도 없습니다. 이 경고가 정확하다면 인류는 대비해야 합니다. 행성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물체를 탐지하고 궤도를 변경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보가 공개적으로 공유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과학 공동체가 해독된 데이터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적인 행동을 위한 국제적인 정치적 의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의 비밀 유지와 억압은 잠재적으로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주도의 발견과 그와 연결된 전 세계적인 발견들은 인류에게 선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무지 속에 머물며 확립된 이야기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단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역사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잠재적으로 도전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정보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주류 이야기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자료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을 기꺼이 바꿀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단적으로 사회로서 우리는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공동체는 열린 탐구를 장려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영웅은 억압되지 않고 지지받아야 합니다. 젊은 과학자들은 경력상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전통적인 질문을 탐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동료 검토 과정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해야 합니다. 고고학, 유전학, 지질학, 천문학과 같은 분야 간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질문들은 학제 간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들은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암기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오늘날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일은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과학적 방법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가설을 시험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필요할 때 결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책임감 있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선정주의를 피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확인된 증거, 예비 결과, 그리고 추측성 이론을 구별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미완의 이야기. 이 제주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완의 이야기이며 진행 중인 조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원과 우주에서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집단적인 여정입니다. 증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패턴들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완전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존재들이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았고, 왜 멸종했는지 확실히 알게 될까요?
그들의 완전한 지식을 해독하여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경고했던 잠재적인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류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더욱 인식하고 더욱 호기심을 가지며 확립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더욱 용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과 변화는 아마도 제주 발견의 가장 중요한 유산일 것입니다. 수세기 전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선언했을 때 기존 권위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수세기 전 다윈이 진화론을 제안했을 때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전 과학자들이 대륙 이동설을 제안했을 때 그들은 회의론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승리합니다. 증거는 축적됩니다. 이해는 진화하고 인류는 집단적으로 세계관을 업데이트합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화산 동굴 깊이에서 발견된 해골은 단순히 뼈가 아닙니다. 그것은 잊혀진 과거로부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탐구하고 질문하며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만큼 특별하거나 독특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훨씬 더 신비로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당신이 쓸 것입니다. 당신은 들려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지 진실을 적극적으로 탐색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거짓말 속에 살지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단지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미래는 우리가 물려받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제주도 용암 동굴에서 발견된 3.2m 높이의 해골, 모든 교과서에 도전하는 DNA 테스트 결과.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것은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미스터리, 재발견되기를 바라는 지식, 그리고 마침내 들려지기를 원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의 가정을 시험할 준비가 되었나요? 어쩌면 인간 역사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토끼굴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증거를 보게 되면 그것을 보지 않았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한 번 엿보면 편안한 무지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출되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이 변화의 일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옆에서 지켜볼 것인지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진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 봉인된 동굴 속에 고대의 비밀들이 여전히 묻혀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